그래서 주가는 한 2월, 3월 언저리에서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 지금부터는 점진적 매수는 뭐 장기 투자 플랜에서는 괜찮다. 이번에 안 좋은 사이클에서의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가질 거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리면 2023년 그러면 이제 종목 장사 펼쳐진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종목 장사가 좀 펼쳐질 수 있는지 연말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곧 와서 이제 연말도 이제 네. 곧 있으면 끝나고 벌써 네. 2023년 될 네. 텐데 이 종목 꼭 한번 받으면 좋겠다. 뭐 결국 제가- 유망 섹터, 유망 종목 어느 쪽에 있는가? 네. 저는 지금 사모펀드 매니저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할 말할 수는 없고요.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요. 네. 섹터는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섹터는 뭐냐면 종목은 이제 힌트 정도. 네, 그럼 책으로 가서 네. 네. 그 책에 제가 내년 거 전망하면서 사실 다 많은 걸 담지는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키포인트로 제가 잡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사실 내년에 가장 큰 주제를 중국 외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줄을 정말 잘 서서 미국의 수혜를 다 받는 그 기업이 그러면서도 그 시장에서의 1등인 기업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 금액 그리고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 금액 이거는 사실 수출입은행 가면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투자 금액의 추이가 계속 느는 섹터들 그거가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정밀화학 이런 식으로 분야들이 다 이게 섹터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직접 투자 금액이 계속 늘었던 쪽을 섹터로 찾고요. 직접 투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이제 수출로 저희가 표현이 될 텐데 수출이 후행적으로 늘었냐 네. 를 보면 늘었던 쪽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섹터들이 사실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투자가 있고 그 투자 뒤에 수요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라서 사실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 그게 지금 저희 2차 전지가 몇 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그 과정에서의 그 현상들이고 이거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 법안 때문에 오히려 더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답보돼 있다 이런 건. 그래서 이쪽은 주도주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몇 년 더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출렁거리는 이유는 너무 수급이 많이 쏠려갔던 거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모두가 다 딴 건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걸 찾아갔더니 지금 태양광이랑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렸던 현상들이 최근에는 좀 다른 게 좀 저가에서 매수가 나오니까 좀 퍼지는 과정이라고 봐서 가장 큰 틀은 저 정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2차 전지랑 신재생 쪽 신재생은 사실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게 풍력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장주들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다입니다. 그리고 IRA 법안이 좋은 게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에서의 저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원재료를 우리가 밸류체인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매출이 발생하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업의 이익에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니까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는데 뭐 일각에서는 매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조금이니까 영업이익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의 형태니까 영업이익단은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돈이 회사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회사는 저 돈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한다. 이 선순환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넘치는 현금으로 가지고 미국 가서 투자를 했는데 현금까지 지원해 주니까 꽤 좋은 사이클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가장 큰 국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보는 게 뭐냐면 재고순환 지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산업별로 재고순환이 얼마나 돌고 있냐인 거고 재고가 이미 바닥권까지 관리를 잘 해놓은 상태면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굳이 재고를 안 내밀고 새롭게 이제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그 지표를 요즘에 제가 내년도 전망 자료 때문에 따로 뭐 저도 다 뽑았는데 뽑아보면 의외로 재고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라는 게 수치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전체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쫙 철강 뭐 다 이렇게 쪼개나와서 봐도 그러면 차트를 쭉 그려보면 재고순환 지표 자체가 다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상태들이 여러 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업체한테 탐방을 다니니까 그 산업의 대표 기업이랑 얘기를 해서 보면 실제로 가동률은 많이 줄여진 상태에서 재고 관리를 많이 해놨고 소위 말해서 슬림하게 몸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그쪽에서도 수요가 정상 가동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계속 견고하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업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IMF도 겪었고 리만 사태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 상태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순환 지표가 바닥을 잡고 도느려고 하는 와중에 중국 리오픈 등등이 됐을 때 제조업에서의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 뭐 철강, 정유, 화학, 뭐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는 이유가 사실 더 빠질 건 없어 보인다. 네. 그런 와중에 재고까지 돼 있는데 중국이 열리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서 재건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뭐 사우디에서 뭐 투자를 한다 하니 그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게 되면 결과물적으로는 좋은 실적과 좋은 수출 데이터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것들이 저희가 한 1, 2년 동안 지금 사실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2000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는 중국의 제조업 사이클 덕분에 우리가 수혜를 받았던 거, 그다음에 2010년 이후로는 중국이 이제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능가하면서 이제 소비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빨리 당겨지는 이슈가 발생했으니 소비주들도 기회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는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경력에서 발생했던 모든 리스크가 한 해 다 발생했는데 내년은 보면 의외로 이 경력 동안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생겼던 큰 테마들이 한 번에 쏠려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도주들은 역할을 잃지 않을 것 같고 네, 제조업이랑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내년이 보여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수가 박스권이어도 섹터 순환매가 정말 빠르고 많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요 과정들이 있을 거라서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재고 순환 지표랑 중국 리오프닝이랑 관련해서는 제조업이랑 어떻게 보면 소비주 쪽인 거고 네. 주도주에서는 2차 전지랑 이제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고 자동차였는데 네. 주도주에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 둘 다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미국 중심적으로 좀 봐야 주도주는 미국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거기서 발생하고 중국은 리바운드. 네. 그러니까 안 좋았던 중국이 돌아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다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주면 바로 이제 반도체 플러스 국민주, 삼성전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한테도 삼성전자는 여쭤봐도 큰 이슈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뭐 법적으로 뭐. 제가 뭐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서. 네. 저희가 반도체 투자할 때는 사실 세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반도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시크릿 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공식은 첫 번째는 재고의 피크아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재고가 정말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재고의 피크아웃을 확인하자. 아까 제가 다른 제조업들은 재고의 바닥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캐펙스의 컷.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느냐. 근데 이거는 업종 내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혼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업에 존재하는 다른 경쟁사들도 같이 캐펙스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럼 업 자체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업 자체가 힘드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안 해서 공급을 줄여놓으면 결국은 재고가 소진될 때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수요의 회복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아직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인 그 수요의 회복은 워낙 우리가 코로나 때 가전기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었고, 예, 그리고 서버 투자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 이것도 사실 똑같죠. 그 코로나 때문에 물류의 병목 현상, 공급 트러블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수요가 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요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뭐 내년에 이 수요 회복이 좀 빨리 당겨지려면 중국 리오프닝이 열려서 중국에서 중저가 핸드폰들이 좀 팔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좀 IT에서는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1번 그 재고의 피크아웃은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 1번, 3번 연결된 건데 2번이 제가 말씀드린 캐펙스 컷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확인됐냐면 10월 28일 날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그때 하이닉스가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맞춰서 해외 나머지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도 투자를 좀 감소시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안 했어요. 삼성전자는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산업 내에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 10월 말부터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도는 시점을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모델링에 의해서 요쯤 되면 이런 수급이 맞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한 5월, 6월 정도거든요. 근데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한 2월, 3월 언저리에서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 좀 더 빨리 보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도 선행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워낙 안 좋았으니 내년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자를 먼저 사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5만 원 정도까지 빠져 있으면 6만 원 언더에서는 사모아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대세론이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중에 이번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점진적 매수는 더 잃을 건 없는 상황에서 뭐 장기 투자 플랜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처럼 반도체 업체 중에 누군가가 파산이 나오는 이슈는 안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파산시킬 사람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각 국마다 원래 반도체를 하던 나라마다 하나씩 남아있거든요. 왜 못 죽이냐면 그 나라에도 고용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치킨 게임으로 갈 텐데 네. 치킨 게임의 승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니면 치킨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사실 전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워낙 안 좋아서 다 안 좋지만 지금부터 만약에 저희가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네. 이번에 안 좋은 사이클에서의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가질 거다라고 본다면 요 가격대에서는 뭐 사실 여기서는 안 빠진 거 같죠. 우리는 확인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 가격대에서는 물려 있을 거고 그래서 손실 구간이실 거고. 네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매도는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근데 뭐 실익이 없는 매도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도 네. 그 언저리쯤에 반도체가 정말 돌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제가 아까 이번 시장은 주식할 자금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최근 3년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금융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존재했습니다. 뭐였냐면 금리가 제로니까 뭐 3%짜리, 5%짜리, 뭐 8%짜리 이런 상품이 되게 다양했는데 이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을 추구하던 자금들은 이제 무위험의 중수익으로 가죠. 그렇죠. 은행으로 가잖아요. 은행으로 갔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시장은 지금 한 48조대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으로 손실이 났든 코인으로 났든 뭐 어떻게든 뭐 손실이 난 자금들, 아니면 투자 성향이 좀 강한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자금들이 요 레벨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재의 그 자금들의 반응이 더 클 거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요 최근의 시장만 봐도 조금의 호재만 있어도 5% 10%의 수익률이 하루에도 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성향들이 있는 그 자금들이 이 몇 년의 장을 경험하면서 이 시장에 남아있다면 악재가 풀리고 삼성전자도 바닥 잡아가는 와중에 지수가 2,40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700선,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5만 원 중후반에서 6만 원, 요 레벨이 형성되고 악재가 완화가 된다면 자금 사실 쏠릴 수 있죠, 이쪽으로. 그리고 아까도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많은 섹터들이 계속 움직일 거니까 센티만 완화되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사세요 파세요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크게 힌트를 드린다는 거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실익이 전혀 없는 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사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아까 그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시간 게임을 하셔야 된다, 이번엔. 예, 그러면 사실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도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분야는 좀 어딘가요? 이게 평가가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다 싸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예,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이 한국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코인, 부동산 뭐 이런 거 갈 게 아니라면 한국 그냥 주식이 가장 싼 자산입니다. 내년을 보면 저는 넌 US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가 강세였던 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글로벌 위기였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이 1,300을 넘어서 1,400원까지, 1,4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대까지 왔는데, 저는 이 1,300원에서 1,450원, 요 150원 레인지는 글로벌 리스크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빠져내려온 건 시장도 뭐 전쟁도 반영해줬고, 그다음에 중국의 디폴트 리스크도 반영해줬고, 우리나라의 뭐 디폴트 리스크도 다 반영해줬고, 예, 그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1,300원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대비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기 때문에 환이 요 정도인 건데, 근데 후행적으로 아까 중국도 보면 먼저 안 좋았던 게 이제 살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후행적으로 이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도 상대적으로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일변도, 그다음에 초달러 강세 집중이었으면 약간 그림이 바뀔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내년에. 그렇게 보면 가장 싸져 있는 한국이
일단 한국 시장 자체가 네. 가장 싼 것 같고, 그다음에 섹터로는 사실 뭐 밸류션이 뭐 5배 언더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구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네. 확실한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고 상황도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업체별로 가동률도 파악해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 했으나 실적이 무너지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을 분기별로 쫙 보면 와 진짜 박살 났을 것 같은데 봤더니 잘 버텼는데 라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과 달랐던 거죠. 실적은 계속 그렇게 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짐작으로 이러면 이 기업은 이런 수혜가 없을 거니까 완전히 뭐 적자도 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보면 분기별로는 버텼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점진적 성장, 역성장한 적 없이 이런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 값을 받기가 딱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전제는 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가동률이 오르든 네. 수요가 발생하든 그게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면 이게 지금 저밸류에이션 주식은 당연히 너무 싼 맛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았기 때문에 멀티플이 받았던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요 로직이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더 싸냐 이것보다는 다 싼데 어느 게 더 빨리 돌 거냐에 대한 게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장에서 지금 사실 대부분의 주식 고수들도, 그 다음에 주식 뭐 중수, 하수가 있다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플러스인 타임이 거의 극히 드물 거란 말이죠. 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조금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도 하수라서 이거를 하수는 아니죠. 하수라서 대답해봤자 하수의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네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요. 네. 위기 때 항상 차별화되는 건 현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현금을 쥐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좋을 때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것도 실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안 좋았는데 반등이 나올 만할 때 계속 안 좋은 것만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성적에 의해서 계속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좀 그건 지난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 현금을 사용하는 그 타이밍, 이제 그거를 얼마나 좀 잘 보느냐가 찐 고수의 능력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현금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현금. 네.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럼 현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저도 아까 9월 달이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에는 사실 현금은 좀 많이 쟁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점 매수는 좀 해봐도 되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그 전이었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였으면 지금은 바닥은 지났어요. 네. 그래서 자신 있는 종목을 하셔도 되는 네. 그런 거고, 사실 지수를 보면 재미없는 구간일 겁니다. 네. 근데 바텀업에서는 꽤 괜찮은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이 시작은 됐다. 자, 본부장님 혹시 그럼 투자할 때 좀 어떤 지표 긍정적으로 좀 보는지랑, 이런 지표가 보이면 투자를 시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아까 전에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보통 섹터나 이런 거 고를 때 네.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투심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투자 심리도나 아니면 이격도, 이런 거가 어느 정도 바텀이 나오면 이제 해봐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탑다운에서는 환이랑 외국인 수급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의외로 올해 외국인이 FOMC가 있었던 6월, 9월, 그다음에 3월, 1월 요렇게 4개 달이랑 그다음에 3월, 4월이죠. 그러니까 4월 정도만 매도였고요. 다 월별로 순매수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들 진짜? 막 이렇게 되게 의외다라는 반응을 많이 하시는데, 일괄되게 줄창 매도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FOMC 때만 그랬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국인들이 봐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꽤 있었다는 거고, 그 수급들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환이랑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는 쪽, 그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수급적으로 많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아까 뭐 재고 순환 지표, 그다음에 수출입문의 이런 투자 지표들, 수출 데이터 당연히 그냥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트도 보지만 차트 보면서 이격도 투심, 외국인 수급, 요거는 같이 곁들여서 보는 게, 저 혼자 이거 좋아해가지고 샀다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피하는 방어책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 얘기하셔서, 외국인이 요즘에 그럼 한국 주식주에서 좀 뭐 많이 사고 있거나 아니면 좀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나 주식은 어느 쪽일까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퀀트로 이렇게 좀 뽑아보면 결국은 실적 잘 나온 쪽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답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답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실적이 좋았던 쪽 그냥 샀습니다. 올해 내도록. 그리고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한 12개월 포워드 EPS가 이제 전환되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쪽, 그건 외국인이 연말 들어 후행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실적 좋아지는 거 샀다.
네. 근데 굳이 저희가 그 패러다임이나 테마를 정해보자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애들. 그게 결국은 태조 이방원으로 표출됐었는데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태양광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에너지 관련된 조선, 그다음에 정유,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주식도 사실 결국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데 네. 사실 이 언제가 가장 어려운 것 어렵죠. 같습니다. 네네. 제가 재테크 방송 한 지가 벌써 3년인데 언제라는 질문 참 많이 묻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대답을 들어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저희도 운용사에서 매일 아침 회의하면서 네. 저도 그렇고 네. 저희 매니저들이 막 이렇게 기업 탐방 갔다 와서 이 주식 이렇게 좋습니다, 사야 됩니다 하면 항상 저희가 그럼 언제 사야 그러니까 아니 같은 주식으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 돈을 잃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언제 사야 되냐였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우왕좌왕 막 하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주식이 맞았고 우왕좌왕 했으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주식은 신고가였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먼저 피킹을 해놓고요. 올해의 경험으로 앞으로 이런 착오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도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긴 한데 종목을 다 골라놓고 나서 결국 이게 맞네라고 하면서 후행적으로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흔들렸고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주식이 결국은 맞았다. 아 그러면 어차피 얘가 장기 성장이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하면서 갔다가 주저앉았을 때 못 사고 다시 오를 때 따라 들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게 올해 가장 아마 수익률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그런 형태를 계속 무한 반복시키면 시장이 코스피가 20% 빠지고 코스닥이 30% 넘게 빠졌는데 수익률은 40% 넘게 빠지는 이 현상이 아마 올해 이렇게 해서 발생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종목은 골라놓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한 바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목을 골라놓고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저점 가격, 그다음에 목표가 가격,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의 목표 수익률 이걸 좀 재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 언제냐라는 거는 지금 내가 세워놓은 이 종목들의 나래비를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얘는 약간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박자 쉬셔야 되고 근데 결국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지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걔만 먼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팔고 싶을 때 좀 절제를 해야 되고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이 사고 파는 거에서 저도 가진 고민인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진 고민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 계좌도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그중에 운이 좋게 한 종목이 플러스 한 3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 네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 종목에 플러스가 나면 한 예를 들면 10% 20% 오르면 이걸 내가 확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나는 것들 30% 가면 플러스 본전 돼야지 팔자고 계속 안고 있다 40% 가고 50% 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익은 올라갈 때 내가 중간에 계속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밑에 손실은 끊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손실이 싫으니까 확정을 시키기 싫으니까 계속 밑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할 때 행동을 다르게 해야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건데 그때 사실 저는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저희도 매매할 때 보면 이제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꼬일 때가 있어서 만약에 한 5종목을 샀는데 2종목을 플러스 나가고 나머지 3종목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분명 저희는 이제 그걸 분석하고 들어갔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이쪽은 손실이 나고 있는 과정이고 이쪽은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2가지인데 뭐냐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간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오면 일단 무조건 챙겨요. 일단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더 간다라고 얘기가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기도 되게 아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팔아도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왔으면 결국은 그 목표가를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뭐 역사적 고점 밸류에이션이 여기였다. 아니면 이 업은 여기까지 밖에 못 준다.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벤트는 사실 없다. 뭐 이런 등등의 각종 이유로 나는 뭐 요 정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매수를 딱 했는데 오면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팔 걸 하고 이제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아버려요. 그러면 일단 먹은 돈이 챙기니까 나머지 4개를 다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나래비를 세워서 더 물타기를 하든 이렇게 순서를 하면 패가 사실은 5개를 샀다가 2개만 성공한 거면 꼬인 거거든요. 근데 꼬였는데 하나가 성공해주면 이걸 풀어서 또 4개를 보고 고민을 하면 되니까 약간 실타를 살살 풀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5개를 정해놓고 여기는 포기하는 종목이 하나 나오죠.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팔아버리면 그러면 먹은 거랑 손실난 거랑 상쇄하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사실 마음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캐시를 챙겼고 주식 비중은 낮아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전략을 짜서 들어가면 새 종목을 사든 아니면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물타기 해서 재투자에 들어가든 그게 좀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플러스 조금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대로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네. 매도를 한다라는 의미인 네.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도 모르겠다. 네. 근데 나는 수익이 좀 잘 났다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 파는 거죠. 그냥 일정 부분 정해놓고 뭐 제가 이 종목 각자 아까 말씀드린 5개 종목이면 20, 20을 샀다. 근데 한 종목이 한 20% 올라서 24%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 4% 비중만큼 팔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거 먹은 거니까. 그래서 현금을 계속 챙겨놓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급락이 나올 때는 그 주식은 파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팔아왔다라는 그 습관이랑 팔아왔기 때문에 남은 주식 수는 되게 적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되게 가볍게 던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약간 매매 법으로 몸을 가볍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